우리는 사물을 바라보는 특정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뇌와 행동, 기분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기분, 기억, 주의 문제의 원인과 뇌 건강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았던 의학적 신화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고 있는데요. 뇌의 작동 방식과 기능이 신체의 나머지 핵심 시스템과 맺고 있는 긴밀한 연결성에 대해 더 알게 되면서입니다. 의학계를 도그마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신화가 어떤 것들인지 살펴봅니다. 병명을 알면 원인을 알 수 있다? 이 신화는 비단 정신의학과 신경학에만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의학 전체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건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을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현재의 의학은 병명 붙이기 게임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병명을 찾아내면 곧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한다. 우울증이 있으면 항우울제를, 불안증이 있으면 항불안제를 처방한다. 양극성 기분장애로 진단받으면 기분안정제가 처방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접근법과 사고방식은 낡은 것이어서 질병을 치료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으며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일단 특정 병명에 딱지가 붙으면 당신은 동일한 딱지가 붙은 사람들과 같은 무리에 속하게 되고 그들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법학 및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로제나는 일군의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 변호사들에게 환청을 듣는 척하며 전국의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했다. 그들은 그러나 일단 다른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는 정상 행동을 회복했다. 그럼에도 병원 스태프과 의사들은 그들의 정상적인 행동조차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기존에 미친 환자들 뿐이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우울증, 정신분열증, ADHD, 치매 같은 딱지를 붙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의사들은 동일 진단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에 환자를 집어넣은 다음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은 모두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말이다. 이들 딱지나 진단은 일군의 증상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이 이름들은 환자들이 왜 이 증상을 보이는지, 즉 질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를 찾아갔을 때 미국 정신의학회의 매뉴얼인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 제시된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시키면 당신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하루의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을 호소하거나 타인들에 의해 관찰됨, 아동과 청소년은 과민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음.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음.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체중 감소나 증가 또는 거의 매일 계속되는 식욕 감퇴나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 또는 과다수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 또는 활력 상실. 거의 매일 나타나는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 감퇴 또는 우유부단함.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그 밖에 경도, 중등도, 중도에 따라 그리고 정신증, 긴장증, 우울증, 비전형적 양상의 유무에 따라 아류 타입도 제시된다. 이처럼 DSM-4에는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그야말로 수천 개의 서로 다른 특징이 나열되어 있다. 거기에는 아동기장애, 선망, 치매, 인지장애, 약물 남용장애, 정신분열증, 기타 정신증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우울증에 대한 이런 기술들은 우리가 관찰하는 증상에 관한 것일 뿐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더욱이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원인이 서로 다르며 따라서 개인별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의료조사기관 리서치 아메리카가 주관한 어느 저녁 만찬에서 나는 미 국립정신건강협회의 공중위생국장이자 의사인 토머스 인셀 박사 옆에 앉게 되었다. 대화의 주제는 신체를 각 부위로 쪼개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현재의 접근법이 가진 한계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인셀 박사에게 DSM-4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박사는 DSM-4가 정확도는 100%일지는 몰라도 유용성은 0%라고 했다. 즉, 증상을 기술하는 완벽한 방법이긴 하지만 증상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임상신경과학이라는 새로운 정신의학 모델을 제시했다. 그것은 마음과 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는 모델이다. 우리는 현재의 진단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신과는 물론이고 다른 의학 분과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진단 모델은 신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더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 중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현재의 의료 관행 역시 과거의 진단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이해야말로 내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므로 결코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질병분류라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2권짜리 책이 있다. 이 책은 의학진단의 바이블로 의료보험회사나 노인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급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의사들은 이 책에 의거해 자기 환자의 질병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그래야 지급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에는 1만 2천 개가 넘는 질병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이들 질병이 모두 각각 독립된 질병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이 질병들은 각각 독립된 질병이 아니며 몇몇 근본적인 문제로 거의 모든 질병을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의 질병이 어느 과에 속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18세기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라플라스는 천체 역학이라는 책에서 단 몇 개의 근본 법칙으로 수많은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근본 문제들이야말로 국제질병분류에 나와 있는 온갖 질병을 연결하는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바이블에 수록된 모든 질병에는 공통된 문제가 있다. 그 몇 안 되는 공통된 문제들은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물망의 한쪽 끝을 잡아당기면 전체 망이 움직인다. 이 개념으로 건강과 질병의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배운다면 저 2권짜리 매뉴얼은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병의 영역을 탐험하는 잘못된 로드맵이기 때문이다. 1:1 대응이 되지 않는 인과관계. 모두가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의 질병에는 매우 많은 서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울증을 예로 들어보자.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증상은 대동소이하다. DSM-4는 이들 증상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그러나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우울증 환자로 가득 찬 방을 생각해보자. 그 방 안에 있는 사람 모두 DSM-4의 우울증 진단 기준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모두 똑같은 항우울제를 처방받는다. 우울증 진단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처치는 환자 개인의 유전적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환자들은 애초에 우울증에 걸리게 된 각각의 이유는 따지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항우울제로도 우울증의 원인을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나의 순이란 우울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우울증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우울증들의 원인 역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엽산과 비타민 B6, B12 결핍, 갑상선 기능 저하, 음식에 대한 뇌 알레르기, 뇌염증을 일으키는 글루텐에 대한 자가 면역 반응, 수은 중독,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에서 나오는 글루테오모르핀과 카세오모르핀으로 인한 뇌기능 변화, 혈당 불균형, 테스토스테론 등 성호르몬 저하, 오메가3 지방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의 기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뇌 알레르기는 음식에 대한 반응으로 기분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자폐증, 불면, 인지부전 등 다양한 형태를 띈다. 그리고 자가 면역은 자기 조직에 대한 신체의 이상 반응을 가리키며 신체가 자기 자신의 조직 중 일부를 외부 침입자로 잘못 인식하는 분자 모방 때문에 일어난다. 우울증을 비롯한 많은 정신질환과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진짜 원인이 존재한다. 이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절대로 정상적인 뇌기능과 기분을 회복할 수 없다. 우울증이라는 질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증상들과 그 증상을 일으키는 몇몇 신체 시스템의 불균형이 존재할 뿐이다. 질병은 하나지만 원인은 다양하다. 또 한편으로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질병에 대해 그 원인이 되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 개인의 식단과 생활습관, 환경, 유전적 구성에서 나타나는데 글루텐이 그 좋은 예다. 글루텐은 밀, 보리, 호밀, 귀리, 스펠트밀, 라이밀, 카무트 같은 곡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이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야말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공통 요인이다. 글루텐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벽과 식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글루텐에 대하여 유전적 적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밀은 중세의 유럽에 소개되었고 30%의 유럽인이 설사와 영양장애가 따르는 소화지방변증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글루텐을 섭취했을 때 건강상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산 밀 품종은 훨씬 높은 글루텐 함량을 갖고 있다. 최근 글루텐 섭취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55개나 실은 리뷰 논문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적이 있다. 이 질병들에는 불안, 우울, 정신분열증, 치매, 편두통, 간질, 신경장애 등 다양한 신경과 및 정신과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글루텐은 또한 자폐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글루텐은 뇌의 염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장에서 작은 단백질, 글루텐 오모르핀이라는 아편 비슷한 펩타이드로 분해되는데 이것이 뇌의 기능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글루텐에는 또한 상당량의 글루타민산염이 포함되어 있다. 글루타민산염은 NMDA 수용체라는 특수한 뇌 수용체를 통해 뇌세포를 흥분시키고 손상시키는 분자다. 수용체가 과잉 활성화되면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글루타민산염을 흥분독소라고 부른다. 뇌세포를 흥분시켜 죽이거나 손상시킨다는 의미다. 이처럼 글루텐이 뇌의 기능 부전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세 가지다. 바로 염증, 이상모르핀 혹은 환각성 단백질, 흥분독소를 통해서다. 이처럼 글루텐은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 질병은 더 좋은 약을 쓴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식단에서 글루텐을 100%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글루텐은 하나의 원인이 다양한 질병을 낳는 예다. 하나의 질병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한편 하나의 원인이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사람은 누구나 생화학적, 유전적으로 독특하다.
따라서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떤 사람에게는 글루텐이 관절염을 일으키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글루텐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기능의학, 울트라 웰리스의 7가지 열쇠, 영양유전체학의 과학이 갖는 장점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 이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다. 기존 의학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마침내 정신질환과 뇌의 장애에 대해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이제 질병에 이름을 붙이고 그에 따른 약만 처방하는 진단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떻게 개인에게 맞춤 처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증상을 억압하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다. 정신질환에는 약물이 해답이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우울증은 프로작 부족 때문이 아니다. 기존 의학 훈련의 문제점은 외과 의사를 제외하고 의사가 치유자가 아니라 약물학자가 되도록 훈련받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진단의 신화가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 의사들은 질병에 이름을 붙이도록, 그런 다음 그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을 지정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러나 동일 병명을 가진 특정 그룹의 사람들 간에 질병의 원인이 각각 다르다면 특정 약물의 획일적 처방이 그들의 질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을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이유로 준다면 약물은 생명을 구할 정도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문제는 약물이 오늘날 의료계의 유일한 도구라는 점이다. 망치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옛말은 오늘날 의료계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이유로 특정 증상에 대해 최선의 처치가 종종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잠이 부족한 사람에게 각성제로 각성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북돋을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최선의 처치는 잠을 자게 하는 것이다. 장에 염증이 있거나 비타민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우울증에 걸렸다면 항우울제인 프로작을 먹이기보다 장을 고치고 비타민 B12를 적정량 공급해 주는 것이 당연히 최선의 처치다. 매우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실들이 의사들이 훈련받는 과정이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시당한다. 의학의 목적은 개인에게 맞는 올바른 의학을 찾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약물이든 영양소든 식단 변경이나 해독, 호르몬, 운동, 심지어 귀신을 쫓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닌 과학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으로 그 효과성을 규명해야 한다. 뇌에 처방되는 주요 약물들을 보자. 항우울제, 각성제, 정신안정제 등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안정성은? 약물 복용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을까? 정신질환과 뇌기능 이상의 근본 원인을 다스리는 더 나은 대안은 없을까? 이 기분전환 약물들은 약품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또 총 매출액과 처방 건수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여 동안 아동의 항정신성 약물 사용은 무려 13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의 비정형 항우울제 사용은 42%,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사용은 18% 증가했다. 또 1993년부터 2000년까지 ADHD 치료약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300% 증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동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향정신성 약물 제제의 사용이 500%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현재의 처방 관행이 현재 우리의 지식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이런 혼합 제제의 사용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이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물 남용은 비단 아동에 대해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인디아나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릴리는 정신분열병 치료제로 자이프렉사라는 항정신병 약물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자이프렉사가 당뇨병과 기타 질병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3만여 건의 소송 비용으로 이미 1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 밖에도 자이프렉사의 허가사항 외 사용을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으나 회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약품의 허가사항 외 사용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만 의사들은 그러한 용도로 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가 이들에게 입김을 행사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이프렉사는 정신분열병 치료제로 허가되었으나 의사들이 불안증에도 이 약물을 처방하는 식이다. 우리가 과도한 슬픔이나 흥분, 불안과 정신병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약물이 꼭 필요한 걸까? 오늘날 정신양리학자들은 그 제한된 효과성에도 약물이 마치 사탕이나 되는 양 펑펑 나눠주고 있다. 이 약물들은 종종 검사되지 않은 채 혼합제제로 만들어져 환자들에게 투여된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문제는 바로 그 점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리스페달, 자이프렉사, 세로켈, 게돈 등 항정신성 약물은 약물 중 매출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항정신병 약물 사용은 미국에서 지난 몇 년간 매년 10에서 20%씩 증가해 왔으며 오늘날 이들의 연간 매출액은 120달러에 이른다. 원래 이들 약물은 환청을 듣거나 외계인이 밤에 침실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등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신병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행동 문제, 자폐증, ADHD가 있는 아동이나 우울증, 불안증, 강박장애, 양극성 장애, 치매, 파킨슨병이 있는 성인들에게도 처방되고 있다. 이들 약물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약물에 화학적으로 구속될 뿐 아니라 움직임이 느리고 멍청해지며 비만이나 당뇨, 뇌졸중, 혈전의 위험도 커진다. 또한 기타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과 지연성 운동 이상증도 보고되고 있다. 어떻게 된 걸까? 우리 모두가 갑자기 예전보다 더 미쳐버린 걸까? 약물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공인전 약물 시험이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된다는 사실이다. 몇백 혹은 몇천 명을 상대로 고작 몇 주에서 몇 개월 동안 시행될 뿐이다. 그런 다음 시장에 내놓고 3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 판촉한다. 또는 미국 내 73만 7천여 명의 의사 한 명당 연간 2만 5천 달러의 돈을 쏟아부으며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한다. 일단 인가를 받으면 이들 약물은 어떠한 용도로도 처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허가사항 외의 사용이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의사들은 오직 정신분열병에만 사용되도록 허가된 약물을 불안이 심하거나 강박장애가 있는 환자, 심지어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아동들에게도 처방한다. 약물이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처방받은 수백만의 환자에게 어떤 이로움과 위험을 안겨주는지 공식적으로 추적하는 절차가 없다. 문제를 자가보고하는 것은 오직 환자와 의사들의 몫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매우 취약해진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도구만 사용하는데 이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을 만들고 만다. 어처구니없게도 제약회사들은 약물 사용과 관련된 환자들의 반발이나 법적 소송을 단지 약품을 연구개발하는 데 불가피한 비용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 2006년 블룸버그 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전국적으로 새로 출시된 항정신병 약물의 효과를 과장하고 위험은 축소하는 식의 허위 마케팅에 대해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몇몇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원고들은 제약회사들이 약물의 허가사항 외 사용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주 정부는 올해 영세민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대신해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일라이 릴리가 자이프락사의 허가사항 외 사용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일라이 릴리는 2005년 8천 건의 개인 상해 고소를 처리하는데 7억 달러의 비용을 들였으며 또 4천 건 이상의 고소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더 좋은 해결책이 있는데도 약물을 과다 처방하는 약물 중독 사회에 살고 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81%의 미국인이 주당 1개 이상의 일반 약품을, 50%가 1개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며 7%는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23%가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며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도 무려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질환에 대한 최선의 해법을 찾는 일에서 더욱 멀어지고 말았다. 제약산업에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이 투입되지만 불행하게도 이 돈은 식단이나 영양 개선, 해독, 음식 알레르겐 제거, 기타 잠재적으로 이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 만약 이런 연구가 이뤄진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제 의학, 정신의학, 신경학은 우울증이 프로작 부족 때문이 아니며 ADHD가 리탈린 부족 때문이 아니며 정신분열병이 자이프렉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깊이 보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정신 및 뇌질환의 유행병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도구와 지식을 갖게 되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기는 쉽지도 않을 뿐더러 위험도 따른다. 그러므로 약물 중단은 의사의 감독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약물 사용을 갑자기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분장애와 뇌기능 이상의 근본 원인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먼저 당신의 몸을 고쳐야 한다. 그러면 고장난 뇌도 고칠 수 있다. 부정적 생각은 대화나 명상으로 고칠 수 없다.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나 머릿속에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ANTS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신념이나 태도, 사고방식을 말한다. 이것을 다루는 상담이나 정신치료, 코칭, 인지행동치료, 정신분석 등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꼭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수은에 중독되어 있거나 엽산이 부족하거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혹은 하루에 커피를 12잔 마시거나 설탕을 200g 이상 먹는다면 또는 글루텐으로 인한 뇌염증이 있다면 상담 등의 방식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정신치료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 생물학적 원인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당신의 몸을 돌보라. 그런 다음에 정신치료도 받고 영적 작업도 수행하라. 뇌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신체의 근본적 불균형을 적절히 해소한다면 마음과 영혼의 탐험도 더 깊이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히 깨어있는 삶, 행복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원한다. 사랑과 일, 놀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구체적인 몸을 다루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 최상의 정신치료, 행동치료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영양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과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해독력을 강화하고 소화 기능을 회복하고 세포 내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뇌와 몸은 하나다. 뇌와 몸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깊이 뿌리박힌 생각이다. 의사들은 모두 혈뇌 장벽이란 것을 알고 있다. 혈뇌 장벽이란 뇌의 모세혈관 속에 고도로 응축된 세포벽과
이 세포벽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성상세포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이 장벽은 해로운 독소나 감염물질이 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설탕, 지방산, 아미노산 등 대사상 필요한 물질은 들여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 혈뇌 장벽의 존재 때문에 의사들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로 별개라고 생각한다. 마치 구소련의 철의 장막처럼 이 장막도 결코 뚫리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혈뇌 장벽이 일시적 장벽이라는 사실이다. 이 장벽은 우리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 염증, 소화 불균형, 독소, 알레르기가 있으면 뚫릴 수 있다. 사실 뇌는 정상 상태에서도 몸의 다른 부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읽는다. 그러므로 몸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곧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이 신화의 허구성을 드러내보자. 자폐증, 뇌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 고장. 마사 허버트 박사는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학 조교수로서 트랜센드라는 신경발달 장애 연구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다. 그녀의 자폐증 연구는 과학 연구와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허버트 박사는 자폐 아동에게서 거의 언제나 발견되는 신체상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폐 아동의 신체상 문제가 그들에게서 관철되는 뇌와 행동상 증상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상신경정신의학에 그녀의 획기적 논문 자폐증, 뇌의 장애인과 뇌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 장애인가가 실렸다. 그녀는 논문에서 자폐 아동에게 발견되는 뇌의 흐트러진 연결의 원인이 뇌에 있지 않고 소화계나 면역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자폐아들의 행동 문제를 야기하는 신체적 고장은 환경적 스트레스와 독소 때문에 악화될 수 있는 유전적 취약성 때문에 생긴다는 주장이다. 그녀는 이렇게 묻는다. 왜 자폐아들은 모두 위장의 기능장애를 겪으며 70%가 면역계 이상을 보이는가? 그녀는 자폐아들의 뇌 형상과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자신의 연구를 포함하여 그간 축적된 자폐증 연구를 모두 검토한 후 자폐증이 뇌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시스템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오직 한 종류의 자폐증만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 많은 자폐증이 있을 수 있으며 아이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허버트 박사는 자폐아들의 뇌가 정상보다 더 크다고 한다. 뇌가 부었다는 것이다. 이 부푼 뇌는 활성화된 면역세포와 염증을 일으킨 분자로 채워져 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은 뇌 바깥에서 온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그녀는 자폐증을 대사뇌 질환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장이나 면역계, 독소 등 뇌 바깥에서 오는 모든 정보가 뇌의 기능 고장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과 180도 다른 사고방식이다. 체내 미생물과 세균에 대한 신체 면역계의 반응이 바뀌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장내에서 만들어진 분자가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뇌가 신체의 다른 부위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 자폐증 사례에서 신체 시스템의 불균형이 뇌와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자폐증에 대해 진실인 것은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다른 많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진실일 것이다.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 설탕의 위력. 하버드 밖에서는 선구적 신경학자인 데니스 셀코에가 인슐린 저항, 대사증후군, 당뇨병 등을 일으키는 설탕과 알츠하이머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했다. 실제로 몇몇 연구자는 알츠하이머병을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에 이어 3형 당뇨병이라고 부른다. 2형 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 4배나 높다고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식단과 우리가 섭취하는 설탕, 가공식품들이 우리 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만약 뇌가 신체 다른 부위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뇌는 신체의 다른 부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전당뇨병 환자들의 인지력이나 기억력 등의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캔 음료를 실컷 마셔도 뇌 차단막이 당신의 뇌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뇌에게 하루 평균 약 200g의 설탕을 감당하도록 하고도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 몸이, 그리고 내 몸에 집어넣는 음식이 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이것 말고도 많다. 이 책에서 그 사례들에 대해 더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뇌 고장의 원인이 몸에 있다는 것이다. 뇌 고장의 원인은 양귀 사이에 있는 이 말랑말랑한 1.3kg짜리 회색 물질에만 있지 않다. 몸과 뇌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상호작용한다. 둘을 자르는 장막이 결코 철의 장막이 아님을 명심하라. 그것은 오히려 성기게 짜인 천에 가깝다. 신체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믿어라. 우리는 뇌세포를 일단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 시절 파티로 지낸 밤들과 오랜 기간 쌓아온 스트레스를 생각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손상된 뇌는 회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뇌졸중이나 뇌성마비로 인한 뇌손상이나 뇌활동 상실은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뇌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뇌가 스스로 치유하면서 새로운 뇌세포를 재생한다는 사실이었다.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 손상된 뇌세포를 깨우고 활성을 시킬 수도 있으며 뇌세포 간 연결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다. 이러한 뇌세포의 능력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한다. 뇌 안에서 이러한 회복은 계속 반복된다. 이는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뜻하는 신경 발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과학 영역을 탄생시켰다. 우리는 뇌의 확장 능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바로 뇌 가소성이라는 것이다. 뇌는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극한 상황에서 엄청난 적응력을 보이기도 한다. 나는 한쪽 뇌만 가지고 태어난 여아를 알고 있다. 그 아이에게 약간의 운동장애와 말더듬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만나보면 뇌가 한쪽밖에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뇌의 재생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뇌 재생력이 치매나 기분장애의 치료에 갖는 함의는 엄청나다. 뇌세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뇌 재생의 핵심 부위는 우리의 기분과 기억을 조절하는 호두알 크기의 해마와 뇌의 후각센터다. 호르몬, 성장인자, 새로운 학습, 신경 전달 물질, 신체 운동 등이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돕는다. 반면 스트레스나 약물, 독소, 그 밖에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가 해마에 해를 입히고 뇌세포를 죽이며 뇌세포 재생을 방해한다. 최상의 뇌 건강을 위한 열쇠는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돕는 요인을 늘리고 뇌세포를 죽이는 요인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해마와 뇌세포에 해를 입혀 기억력 상실과 치매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완을 통해 코티솔 수준을 낮추면 뇌재생을 통해 해마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니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세포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크게 심호흡을 하라. 분명히 뇌는 재생시킬 수 있고 우울증, 자폐, 치매 등 기분장애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을 알면 된다. 첫 단계는 이 장에서 이야기한 신화들의 어리석은 고정관념에 불과함을 깨닫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우울증, 불안, 양극성 장애 같은 정신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의 장애를 겪고 있다면 혹은 단지 기분이 저조하다면
신체 시스템의 균형을 잃게 이런 증상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몸을 고쳐라. 그러면 고장난 뇌를 고칠 수 있고 뇌의 힘도 증강시킬 수 있다. 몸과 뇌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몸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뇌도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곧 새로운 뇌세포를 키우느냐 아니면 기존의 낡고 쪼그라든 뇌를 가지고 사느냐를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뇌에서 압정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과 음식에서 뇌 고장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압정들은 당신의 기분, 기억, 인지 문제의 진짜 원인이다. 신체의 균형과 뇌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이 압정들을 제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책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행복한 낭만독백이었습니다.